9월 2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윤보선과 박정희 두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었다. 쿠데타 이후 군복을 벗고 출마한 박정희, 인정이양이라는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전하고 있었다. 그때 윤보선이 사상논쟁의 포문을 열고 나섰다. 아무래도 박정희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3천만의 이름으로 박정희의 사상을 규탄한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 뚜렷하다. 나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 민족적 민주혁명이라고 한다. 나를 메카시즘이란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려는 수법이다. 박정희의 사상을 놓고 연일 폭로와 반박이 이어졌다. 아예 공화당과 박정희를 공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루머들도 난무했다. 무엇보다 박정희를 위해 김종필이 사전 소식한 공화당이 바로 공산당 자금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 황태성이 있었다. 그가 간첩으로 내려와 박정희와 김종필을 접촉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일원에 그 삐라가 부러졌어요. 그 삐라에서 황태성 사건이 처음으로 거론돼가지고 정부는 황태성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 그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삐라를 뿌려가지고 삐라에서 그거 밝혀졌죠.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있고 남한에는 박정희가 있다. 이북에는 공산당이 있고 남한에는 공화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도 3번 만났다. 어디서 만났냐? 반도 호텔, 800몇 통강, 그러니까 국무성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very questionable. 이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걸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 음모까지도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체 그 사람 만난 일도 없습니다. 공화당 만드는데 사전 교육을 하는데 황태성이가 와서 무슨 교육을 했느니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분단이 온 난파된 최고위급 인사 황태성.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그는 사실 박정희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황태성은 1946년 이 군정에 항거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결국 황태성은 주동자로 몰려 월북하고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박정희가 이제 참 착한 이런 학생이었었는데, 그래 형님을 전때 중형 박상희 씨를 굉장히 따랐고, 많이 믿고, 나도 또 형하고 친구고 또 우리는 이 반일운동 하니까 또 나한테서도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 조언도 많이 받았다. 소년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박정희에게 진학을 적극 권하고 용기를 북돋워준 것은 형 박상희였다. 훗날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박상희라고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황태성과의 교분 또한 두터운 것이었다. 더욱이 46년 대구 10월 항쟁 당시 박상희의 죽음은 그 후 박정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표출되게 된 것은 역시 1946년에 귀국하게 되면서 형 박상희가 그 당시 이 구미에서 이 인민당의 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에 이 눈을 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박정희는 국군 내 남로당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여성 반란 사건이 일어난다. 국군 내 남로당 세력이 무장 봉기한 사건으로 제주 4.3 항쟁에 진압을 명령받은 국군 14연대가 오히려 좌익 세력 주도하에 여수를 장악했던 것인데, 반란군이 진압되자 이번엔 이른바 군내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대대적인 숙군이 시작됐다.
이때 육군본부 정보장교로 있던 박정희 역시 검거된다. 이어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근무 중이던 박정희 소령. 그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당시 군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1946년에 남로당에 가입한 박정희는 군대 조직 내, 특히 육사 내부에 남로당 세포들을 침투시켰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죠. 박정희는 자기 중씨가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업을 시켰을라니도 모릅니다. 결국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이 숙군 과정을 통해 당시 남한의 국군 중 5% 정도인 4,700명의 장병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중 수백 명이 총살 또는 징역에 처해졌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정희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공로도 물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 형 집행을 하지 않고. 박정희는 49년 단지 불명예 파면만을 당한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자 5일 후 다시 군에 중용됐던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사상 전력을 가장 경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5.16이 일어났을 때도 쿠데타 정권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There was suspicion in some of the reports from Korea that General Park was a longtime communist agent, and that this might bring he and some communists in his movement might bring about suddenly a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under communist terms. 박정희를 주시한 것은 미국뿐이 아니었다. 북한 역시 황태성을 통해 박정희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다. 황태성은 간첩이라기보다는 일종 이 김일성의 밀사였어요. 특사였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정권과 한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봐라. 또 그보다 앞서가지고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주체 세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취미가 뭐냐? 정말로 평화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가? 남북 협상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인가? 좀 취미를 알고 싶다. 사실 1961년의 봄은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시작은 4.19 혁명이었다. 극단적인 반공 논리로 분단을 포착화해온 이승만 국제정권이 무너졌던 것인데,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나니까 자유당 정권이 억압했던 각종 욕구가 분출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면은 백두산 영목에 태극기 날리는 북진 통일론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모색하면서 통일해 볼 것 아니냐. 그러한 소위 평화 공존적 남북 대화에 의한 통일론이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4.19를 주도했던 학생 세력을 중심으로 남북 학생회담 개최가 제의되고 본격적인 통일운동이 시작됐다.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이북살 이남전기, 남북 서신교환 등 연일 통일을 열망하는 구호들이 외쳐졌다. 학생들의 요구에 작년 정부는 불허 방침을 천명했으나 각계각층에서 이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지지 군중대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도 한 3만 명, 또 그 대회 끝나고 나서 그 종로 을지로로 이렇게 시가 행진을 했는데 그때 보여준 시민들의 열기라든가 하는 거는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4.19 때에 있었던 민간 통일의 그 어떤 열기는 저는 상당히 대단했고, 그때 특히 평화 통일이란 말이 나왔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대학가라든가 또 민간 인사들 사이에는 상당히 공론화를 시킨 점, 그런 점은 우리 민간 통일 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줬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김일성은 이런 남한의 통일 열기를 적극 환영하고 나선다. 남북 학생회담은 물론 남북 경제 교류, 정부 간 접촉도 제한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펼쳤고 고려 연방제를 제의한 것도 이때였다. 그땐 통일 열기가 북한에서도 굉장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어느 교수인가 그 이후에는 통일로서 낸 걸 아예 입 밖에 내놓지도 못하게 했는데,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자. 총선거를 해갖고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것도 요 6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4.19 이후에 남한 내에서 혁신운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과 접촉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세력들과 접촉을 통해서 통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 내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5.16 군사 쿠데타로 모처럼 뜨거웠던 통일 열기는 아무 성과 없이 전면 중단되고 만다.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내리고 방송과 신문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들의 명분은 다름 아닌 반공이었다. 저희는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그 중심에 남로당 출신의 소장 박정희가 있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기 강화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5.16은 바로 학생들이 주도가 된 그러한 통일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통일운동은 그야말로 아주 열기가 식는 그런 사태의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박정희가 반공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48년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박정희가 다시 집권 초반에 반공법을 만들어가 우리나라의 보안사범의 양대 기둥이 2개 있었고, 이 반공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벌되는 사람이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도 숫자로서는 굉장히 당시에 피해받은 사람이 많죠. 다시 반공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특히 반공법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5.16 이전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을 하기도 했다. 박정희 집권 내내 공작정치에 산실이 됐던 중앙정보부 역시 이 무렵 일찌감치 마련됐다. 박정희는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독재의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당인, 학생, 교사, 교수, 살던체 관련자 등이 잠재적 용공주의자라는 혐의로 검거됐다. 조용수와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혁명재판에 회부된 혁신계 인사들은 4천여 명. 당시 혁신 세력들이 있습니다. 혁신 세력들이 1960년 4.19 이후에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상당수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혁신 세력의 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쿠데타 정권의 행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휴전선에서는 365일 계속되던 대남 비방 방송마저 중지됐다. 그뿐이 아니었다. 쿠데타가 있던 바로 그날 마치 북한이 5.16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방송을 내보냈어요. 사실 보도를 하면서 서울 시민들은 군부를 환영을 했다라든가 또 5.16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미국에 대해서 이건 내정 간섭이다 라고 비난한다든가 그런 방송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자면은 좀 북한의 태도로서는 어긋나는 듯한 그런 방송. 박정희가 말하자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46년에 대구 폭동 때 거기에도 개입돼 있었고 좌익계열이 아니겠는가? 좌익계열이라면 여기서 국회에 피를 흘릴 필요가 북한으로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무렵 황태성이 난파됐다. 서울에 잠입한 황태성은 먼저 구미에 살고 있는 박정희의 형수, 즉 친구 박상희의 아내인 조기분을 찾아 나섰다. 그때 조기분은 김종필까지 사위로 맞아 박정희, 김종필과 연락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황태성 씨가 중매를 서게 됐고 그걸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정부 기관에 그것을 고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개최해야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고난을 받게 된다는 데 대해서 참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몹시 반가워하셨지만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자기들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자꾸 회피하대요. 회피하면서 가서 인원을 해보겠지만은 우선 자꾸 올라가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사를 전했죠. 그래서 밤에 저희 장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띠다.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이 사람이 이런 때 왜 왔는지 당초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 그런 장모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황태성을 즉각 체포한다. 그리고 모든 수사 과정은 비밀에 붙여졌다. 이후 황태성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단순 간첩으로 분류돼 0.7평 독방에 갇힌 채 박정희는 물론 김종필과의 접촉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황태성이 직접 남행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왜 간첩이냐 이게야. 밀사다. 지금도 가보자. 서해안에서 영강급으로 구성된 남과 북의 군인들이 현재 회담입니다. 때문에 내가 북한의 정부 대표로 밀사는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이라도 연락해보면 알지 않느냐 정부에서. 남북이 비밀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황태성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 서해안의 섬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벌써 몇 차례 회담을 가졌고 황태성은 박정희에게 바로 그 회담의 진위를 묻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이다.
서해안에서 벌어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접촉, 그것은 사실이었다. 1961년 9월 28일 새벽 1시 서해안 앞바다에서는 남측 대표를 태운 배가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윽고 북쪽에서 소형 동력선이 다가왔다. 두 배 모두 태극기나 인공기가 아닌 백기를 걸고 있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약속된 신호였다. 분단 이후 단절됐던 남북 당국 간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당시 남북 대표들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으로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그날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다. 당시 남측 수석 대표였던 강성국 씨. 해변에 전국 배가 이르니까 여자 둘이 꽃다발을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 보좌관하고 나하고 수석 대표에 꽃다발을 주고 그 올라가는 길이 하얀 조개 껍질을 깔아서 한 50m가량 이렇게 올라간 언덕인데 올라갔더니 그 넓은 광장에 해담 장소를 마련했더라고요. 남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는 휴전선을 넘어 황해도 해주 앞바다 용매도. 남측 대표는 접촉 때마다 휴전선을 넘나들었다. 용매도는 한국전쟁 당시 막바지까지 남북이 뺏고 뺏기는 사투를 벌이기도 한 것이다. 남북 접촉은 용매도 해안기슭의 인수로 만들어진 천막에서 이루어졌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영관급 장교 2명의 대표와 속기사 1명, 각기 3명씩 참석했다. 이 남북 접촉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단절됐던 남북 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4가지 의제인데 첫째는 대표 요원 교환 문제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비공식 공간 설치죠. 일종의. 그 회담에 나왔던 일행 인원 7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평양에 주재하고 서울에 주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의 합의됐었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제, 문화, 인사교류에 걸쳐 다양한 의제들이 제의됐다. 남북 접촉을 먼저 제의한 것은 남한의 쿠데타 정권이었다. 쿠데타 직후인 7월 이미 밀사를 파견해서 남북이 의제까지 협의해 두었다. 대표 2사람은 실제 군인은 아니었다. 각기 광주와 서울 시의원을 하던 김석준과 강성국은 HIG 첩보부대에 선발돼서 사전 교육을 받았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최고회의장에 무슨 그 일이 허락하는 행정문서가 있겠으니 그 문서를 보이라. 그렇기 전에 내가 결심할 수 없다. 아다시피 아무리 그분의 양해가 됐다 해서 하는 게라 하더라도 그 문서를 우리가 보일 수는 없잖냐. 그런데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북한 측이 박정희의 신임장이나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제라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발됐을 뿐 쿠데타 정권의 진위를 알 수 없기는 남측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상하자. 해서 박 의장과 김일성 수석이 만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걸로 하자. 그렇게 가는 쪽에 우리 국제사회에 또 박정희 최고의 의장의 통치력에
흠이 가거나 좀 염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건 강력히 막은 거죠. Ким Ир Сен сказал, мы хотим узнать их намер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Вот, говорит, для чего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Он прямо говорил, что эти переговоры, конечно, вряд ли приведут к какому-то большому результату, но мы просто хотим знать их намерения. Он пытался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ановить прямой контакт с Пак Чон Хе. 그러나 황태성은 박정희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어느덧 겨울을 맞고 있었다. 박정희에게는 이미 남북 비밀 접촉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12월 1일 황태성은 비밀리에 진행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구형받는다. 세계에 유례없는 일을 박정희는 했습니다. 네. 일사는 아니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국제법. 박정희 혼자 정권 쿠데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북한하고 연대해서 뭐 어떤 친북적인 경향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뭐 하여튼 북한의 의중을 탐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통일에 대한 의지라고 보는 것도 그건 더욱이 맞지 않고 하여튼 당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중을 탐색하는 그런 걸로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초의 남북 접촉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쪽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때 얘기대로 황태성 무역 차관이 왔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다음 회담 날짜도 정하고 왔는데 그냥 안 가고 말았어요. 안 가서 자연적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 우익도 아니고 자익도 아니고 아주 그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네, 그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뭐 우익 세력도 이용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용 가치가 있다 하면 자익 세력도 이용하고 말이죠.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박정희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비로소 미국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것은 쿠데타 이후 꾸준하게 통일 인사를 탄압하고 반공 정책을 펼쳐온 대가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1963년 1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투철한 반공주의자인가를 입증한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북한 괴뢰와의 협상력이었던 것입니다. 남북 경제 문화 교류 또는 남북 연합 국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산주의의 농간이며 어떤 과학론가들은 한미 경제협정이나 미국 이영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박정희의 연설은 성공적이었다. 케네디가 혈맹으로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2년 후 황태성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제5대 선거 유세가 치열해지면서 연일 황태성 사건이 톱기사로 다루어졌다. 다시 사상 전력으로 문제가 된 박정희에게 간섭 황태성은 결정 타인 듯 보였다. 선거를 20일 앞두고 지방 유세를 다니던 박정희는 사상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간첩 황태성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황태성은 나의 형과 친구였다. 어려서부터 집에도 놀러오는 사이였다. 또한 박정희는 각 신문마다 일면에 대형 선거 광고를 게재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 전력을 인정하면서 야당 인사들을 낡은 메카시즘의 잔재라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서 있다. 오늘의 야당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인의 진보적인 발언을 메카시즘의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사상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되기도 했다. 박정희에 의해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윤보선은 구시대의 보수주의자로 반공을 국시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신은 오히려 사상 문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진보주의자로 주장됐다. 그 사상 논쟁의 경과라든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처음부터 그 어떤 계산된 득표 공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그 이 해방 이후에 그 빨갱이 사냥이라든가 그런 메카시즘적인 그러한 그 이 수법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사람이 시달림을 당했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이 반감을 역겨움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소위 한국전쟁 과정에서 결국 색깔론에 시달려서 예를 들면 월북자라든가 또 연좌제에 의한 어떤 많은 한국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윤보선 씨가 제기했던 결국 결국 사상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려줬고 통일과 분단의 길목에서 이 땅의 무수한 양민들이 사상의 굴레에 의해 무참히 희생됐다. 제주 4.3 사건, 여순 14연대 반란, 보도연맹, 거창 양민 학살 사건까지 그 피해자만도 25만에 이른다. 전 유권자의 탈환은 1천만 명 이상이 질서정연한 태도 속에 그들의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1963년 대선에서 사상 논쟁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있었습니다.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개표된 선거 결과는 막판까지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윤보선은 주로 도시에서, 박정희는 농촌에서 우세를 보였다. 승자는 박정희였다. 단 15만 표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윤보선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윤보선 후보가 그 사상 논쟁을 벌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의 승리를 가져온 요인이 됐습니다. 참 묘해요. 그게 남한의 그 많은 진보당 세력이 박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호남의 어떤 지역에서도요, 진보당 세력이 가장 강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박정희 후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문제를 가지고 대선 캠페인을 벌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세력을 뭉치게 만들어준 겁니다. 결국 그 63년 대통령 선거가 사상의 문제,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그 연좌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한 쟁점이 됐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지에 의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그 바람과는 정반대로 극우 반공체제, 그리고 연좌제의 강화,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선거가 끝나고도 박정희는 끝내 황태성과 조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황태성에게 전해진 것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 판결이었다. 그리고 63년 12월 14일 황태성은 총사령에 처해진다.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3일 전이었다. 사형 집행하지 않고는 취임사하기 힘들었다고 알겠어. 내 생각에. 집행하고 취임사.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알지만은 개남
비방 방송을 하지 않다가 황태성 사형 집행 이후에 대남 공격을 하기 시작. 왜 죽이느냐 한 뜻 안 했지. 나는 북한을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승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